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2004년 6월, 미국에서도 가장 유행을 선도한다는 뉴욕에서 신개념 고급 레스토랑이 문을 열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웰빙 트렌드에 맞춰서 유명 셰프가 오픈한 비건 레스토랑 퓨어 푸드 앤 와인. 여기는 문을 열자마자 대박이 났어요. 사실 90년대부터 미국에서 비건의 인기는 점점 오르고 있었지만 생식을 주 메뉴로 한 레스토랑은 이상하게 오래가지 못했거든요. 이 징크스를 깬 게 바로 퓨어 푸드 앤 와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비건 음식을 고급스럽게 판매할 생각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레스토랑은 각종 푸드 매거진 표지를 장식하는 건 물론이고 빌 클린턴, 지젤 번천 등 유명 인사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아요. 테이크아웃 매장인 원 럭키덕을 런칭하면서 완전히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 레스토랑의 설립자는 사르마 멜른가 앨리스. 원래는 금융권에서 일하던 직장인이었는데 어느 날 요식업에 관심을 갖더니 회사 때려치고 프랑스 요리학교에 진학합니다. 거길 졸업한 후에 한 레스토랑에 취업을 했는데 운 좋게도 유명 셰프 매튜 케니 밑에서 일을 배우게 됐죠. 심지어 이 두 사람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꽤 케미가 좋아요. 어느 날부터 사랑이 싹트더니 결국 사귀기 시작합니다. 같은 업계의 두 사람이 만나니까 대부분의 대화 주제는 음식과 레스토랑이었어요. 점점 둘은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만들기를 꿈꿨고 투자자들을 모아 앞서 말씀드린 퓨어 푸드 앤 와인을 오픈하게 됩니다. 애초부터 셰프인 매튜의 유명세도 있었지만 사르마의 영향도 만만치 않아서 곧장 주목을 받게 된 거죠. 하지만 꿈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커플이 함께 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주 부딪히게 되면서 점점 둘의 관계가 불안해져 갔고 결국에 이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둘이 같이 한 곳에서 일하기가 너무 껄끄러웠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레스토랑 투자자들이 이 두 사람 중에 운영에 더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사르마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매튜는 공동대표에서 물러나고 사르마는 레스토랑을 차지하게 된 거죠. 물론 여기에는 대가가 있었어요. 그간 대출과 투자를 받은 게 있어서 200만 달러, 약 26억 정도를 떠안아야 하거든요. 근데 사르마는 자신의 레스토랑과 브랜드를 너무 사랑하기에 큰맘 먹고 인수인계를 강행합니다. 실제로 사르마는 비전과 추진력이 좋은 굉장히 능력 있는 CEO였어요. 직원 관리부터 운영까지 소홀히 하는 게 없었고요. 직원들도 그녀를 사르마마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습니다. 아니, 장사도 너무 잘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빚도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던 중 할리우드 유명 배우인 알렉 볼드윈이 손님으로 오게 됩니다. 서로 SNS도 팔로잉하면서 친근한 사이가 됐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알렉 볼드윈 트위터를 구경하던 중에 한 남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렉 볼드윈이랑도 막 트윗을 주고받고 팔로워도 좀 있고 꽤 재밌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 남자의 이름은 셰인 폭스. 그에게 흥미가 생긴 사르마는 가볍게 트윗을 나누고 또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와 소소한 대화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셰인이랑 너무 잘 맞고 또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당시 사르마는 막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라 더욱이 새로운 남성에게 흥미를 보였고요. 그렇게 연락을 이어오던 2011년 말, 드디어 둘은 실제로 만나게 돼요. 그런데 첫인상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프로필에 있는 사진이랑은 좀 다른데 생각보다 더 덩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렇고 여전히 대화는 잘 통했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이어졌고 어느 날 사르마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그 사르마가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그 강아지가 셰인을 너무 잘 따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셰인은 겉으로 봤을 때 부티가 팍팍 흘러요. 롤렉스 시계 차고 벤틀리 몰면서 드릴러 옵니다. 또 어떨 때는 잠깐 차에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어디서 종이봉투 같은 걸 들고 오는데 그 안에는 엄청난 양의 다이아가 들어있었고요. 한편으론 굉장히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컴퓨터가 철저히 암호로 잠겨 있었고 어쩌다가 켜진 상태를 보면은 배경 화면에는 CIA 로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가 사르마가 가까이 오면 컴퓨터 화면을 확 꺼버리거나 막 이렇게 숨겨요. 솔직히 이상하죠? 어쩌다가 사르마가 슬쩍 그 화면 보니까
드론으로 촬영한 무슨 적외선 영상 같은 걸 보고 있었고요. 사실 쉐이는 호탕하고 매력적인 남자였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군사기밀과 관련된 일을 해서 말해주기 힘들다고 설명했죠. 사르마도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둘의 관계에는 큰 장애가 아니니까 굳이 캐묻지는 않았고요. 그러는 사이 쉐이는 점점 사르마와 그녀의 일상에 녹아듭니다. 레스토랑에 방문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직원에게 뭘 시키기도 하고 또 약간 자기 가게 마냥 막 신경을 쓰는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식당으로 앤서니 스트레인지스라는 사람을 찾는 전화가 온 거예요. 직원은 그런 사람 없다라고 끊었는데 뭔가 느낌이 좀 쎄했대요. 게다가 성도 스트레인지스? 이게 영어 단어 스트레인저스, 그 낯선 사람이랑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냥 장난으로 이름을 구글링을 해보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가장 먼저 뜬 게 머그샷이에요. 근데 이 얼굴이 낯이 익은 거죠. 아니, 이 사람 사장님의 남자친구 쉐인인 겁니다. 뭐죠? 그러면 전과자였다는 건가요? 게다가 제목은 경찰관 사칭 혐의. 이게 너무 수상하잖아요. 직원들은 바로 사르마에게 알렸죠. 근데 그녀는 그냥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면서 별일 아니라고 넘어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쉐인이 이미 밑밥을 다 깔아놨어요. 아무래도 내가 하는 일이 위험하다 보니까 작전에 따라서 막 다양한 신분으로 위장을 하는데 마침 그걸 직원들이 본 것 같다 이렇게 둘러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니까 사르마는 당연히 남자친구 말을 믿었고요. 게다가 사실 사르마가 쉐인에게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매장을 인수받으면서 거의 30억에 달하는 빚이 있었잖아요. 물론 식당이 잘 돼서 금방 갚을 수는 있었는데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이때 쉐인이 선뜻 빚을 갚아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사르마에게는 남자친구를 넘어서 거의 구세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남자친구 쉐인이 이게 금액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세금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라면서 그걸 줄이기 위해 결혼을 제안합니다. 얼마 후 프로포즈를 하더니 이때 티파니에서 8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거의 9억짜리 반지를 내밀었어요. 2012년 11월 두 사람은 서로를 알게 된 지 약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거의 비밀에 붙였죠. 사르마의 가족, 친구, 직원 그 누구도 그녀의 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요. 사르마도 결혼한 게 막 티날까봐 웨딩링을 이렇게 주렁주렁한 반지 같은 걸로 가리고 다니기까지 했었고요. 물론 급하게 결혼하긴 했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숨길 일인가요? 한편 어느 날부터인가 쉐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좀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사르마가 키우던 리언이라는 반려견이 있었어요. 진짜 껌뻑 죽을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했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실 리언이 전생에 자기 강아지였대요. 이뿐만 아니라 사실 자기가 몇천 년 동안 환생을 거듭하면서 사르마, 당신을 찾아다녔다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르마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알고 보니까 그녀는 어렸을 적부터 약간 영적인 거, 운명 이런 거에 살짝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쉐인의 이런 이야기가 낯설거나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로맨틱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어느 날 쉐인이 자기가 사실 인간 그 위에 더 큰 존재다라면서 한낱 인간에 불과한 당신, 사르마를 선택했으니 너는 나한테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사르마와 반려견 리언을 자기와 같은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이게 뭔 헛소리인가 싶죠? 근데 사르마는 이 남자랑 같이 살고 또 남편이잖아요. 매일매일 이런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거의 세뇌되는 수준이에요. 또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반려견 리언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그 미래라니까 오히려 달콤하게 들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기 힘들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래서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계속 세뇌당하는 거니까요. 그럼 사르마가 약간 덜 떨어졌거나 그랬냐? 절대 아니에요.
좋은 대학교 나오고 금융권 출신에 요리도 경영도 잘하는 굉장히 똑똑한 여자입니다. 근데 넘어간 거야. 어느덧 쉐이는 그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사르마가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이곳저곳 막 여행을 보내요. 어느 날은 보스턴, 또 어느 날은 코네티컷, 이렇게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는데, 근데 또 이게 여행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요. 그냥 티켓 끊어주고 사르마 너 보스턴 어느 호텔로 가 있어 이러면은 그냥 사르마는 그 말에 따르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동시에 사르마는 레스토랑 운영에서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이상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쉐인이 사르마에게 무슨 이상한 테스트를 해요. 본인이 못생겨져도 당신이 날 사랑할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억지로 살을 찌우는 거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뚱뚱해지고요. 이때부터 이 테스트의 굴레가 시작됩니다. 사르마에게 네가 가진 현금을 내놔라 이러는데 이게 테스트래요. 사르마가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너 아직 불멸의 존재가 되기는 멀었다 라면서 자신에게 얼마나 헌신적인지 또 얼마나 이걸 버틸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한다는 거죠. 여기서 사르마가 왜 넘어갔냐면 남편한테 돈을 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받은 돈의 2배를 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죠. 이때 쉐이는 한술 더 떠서 어차피 나랑 살면 더 부유해질 텐데 이 정도 돈에 막 연연하는 건 진짜 어리석다 라면서 그녀를 나무랍니다. 사르마는 그때 그냥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요. 참고로 당시 사르마도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여유가 있었어요. 뉴욕을 넘어서 일본 이스탄불까지 전 세계에 체인점을 열 계획을 세웠고 실제 매출액은 연간 700만 달러, 거의 80억이 넘을 정도였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잘 나가서 그랬던 걸까요? 남편 쉐인의 금전적인 요구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사르마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러니까 2년간 대략 20억을 그에게 갖다 바쳤어요. 남편은 이 모든 게 1년의 우주적 인내력 시험이다, 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사르마를 독려했고요. 아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어오던 2014년. 이번에 쉐인은 너무 위험한 상황이 터졌다면서 사르마를 아예 뉴욕과 멀리 떨어진 로마로 보내버립니다. 이미 숙소에 비행기까지 다 예약을 해뒀고요.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을 무슨 택배처럼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쯤 되니까 쉐인이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느껴지시죠? 맞아요. 이건 다 쉐인의 계략이었어요. 황금알을 낳는 이 레스토랑에 사장이 없다면 말 그대로 이건 완전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사르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는 마치 사장인 양 돈을 막 횡령해요. 직접 은행에 돈을 넣겠다고 가져가고 세금 낸다면서 가져가고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빼돌린 거예요. 그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퓨어푸드 앤 와인의 재정 상태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끝내는 직원들 급여조차 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확실히 해야 될 게 식당의 장사는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왔고요. 근데 쉐인이 이 모든 돈을 빼돌려서 문제가 됐을 뿐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건 직원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그 상태로 몇 달간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고 이제는 정말 생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사장은 연락도 안 되지. 돈은 없지. 게다가 사르마 SNS에는 로마를 여행하는 사진들이 계속해서 업로드됩니다. 직원들의 분노는 쌓여만 갔고 결국 집단 파업을 하면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졌고요. 그렇게 식당은 문을 닫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사르마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급하게 뉴욕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투자자들 막 설득하더니 금세 재오픈을 해요. 다행히 대부분의 직원들도 돌아왔는데요. 그 정도로 사르마에 대한 신뢰와 충성도가 높았던 걸로 보입니다. 자, 이쯤 되니까 궁금하죠? 잘 나가던 가게를 망하게 할 정도로 쉐인은 큰 돈을 횡령했어요. 그럼 대체 이걸 어디다가 쓰고 있었던 걸까요? 알고 보니까 그 돈을 싹 다
카지노에다가 들이붓고 있더라고요. 어쩌다가 해외 출장 갔다 온다라고 하면은 오랜 기간 연락이 안 됐거든요. 그때마다 다 도박하러 갔던 거예요. 한편 가게를 재오픈한 사르마는 정신을 차렸고 레스토랑을 지키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운영을 맡기게 됩니다. 자신이 재정에서 손을 떼면 더 이상 쉐인이 갈취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식당은 다시 번창합니다. 아니 근데 정말 이 식당이 대단하긴 했었나 봐요. 아니 횡령에 파업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일으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러는 사이에 쉐인의 돈줄은 끊겼죠.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사르마에게 여전히 25억 정도 빚이 있다는 걸 이용한 거예요. 그러고는 자신이 이 식당을 인수하는 척 하면서 투자자들을 막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르마 대신 자신이 운영하겠다면서 투자금을 더 뜯어내려고 한 거예요. 솔직히 인수를 하면은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대체 뭐 어떻게 돈을 갈취한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무래도 식당이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결되고 그 다음에 돈을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을 설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사르마는 그를 돕습니다. 그녀도 이 사기에 동조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던 투자자들은 사르마를 믿었고 거금을 건네는데 그걸 가지고 두 사람은 잠적을 해버립니다. 그 와중에 사르마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쉐인이 그녀의 돈을 다 뺏어가요. 아니 같이 도주하는 와중에 왜 이렇게까지 돈을 뺏어간지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당하냐고요. 엘리트 나라더니 약간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결국 또다시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그들의 인내심과 충성심은 바닥이 됩니다. 직원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막 시위를 시작했고 그렇게 뉴욕 최고의 비건 레스토랑의 명성은 곤두박질 쳤고요. 2015년 거금을 들고 도주한 사르마와 쉐인이 향한 곳은 라스베가스, 카지노의 도시였습니다. 둘은 라스베가스에서 호텔방을 잡고 몇 달을 보냈어요. 아니 근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당연히 돈은 점점 떨어져 갔죠. 결국 쉐인은 사르마의 어머니에게 연락해서 5억을 추가로 받아냅니다. 어머니는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모르는 채 딸을 돕는다는 이유로 노후 자금을 그렇게 날리고 말아요. 아니 이 남자 하나 때문에 지금 몇 명이 피해를 보는 거냐고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사르마는 도망치지 못해요. 이미 그녀는 삶에 대한 현실 감각을 모두 잃은 상태였죠. 그렇게 시간은 한참 흘러서 그들이 도주한 지 10개월쯤 됐을 때입니다. 미국 테네시에서 40일을 보내면서 대부분 방에만 박혀 있었고 종종 쉐인이 돈을 주면은 사르마가 음식을 사러 가는 뭐 그 정도로 살아가고 있었고요. 동시에 경찰은 여전히 그들을 쫓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 사르마 명의의 신용카드가 테네시에서 사용된 게 확인됐고 곧장 경찰이 그들이 숨어있는 호텔을 급습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극적으로 검거되는데 사르마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고 전해졌죠.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두 사람의 모습은 다소 특이했습니다. 사르마는 며칠 굶은 사람처럼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요. 쉐인은 몸무게가 136kg에 육박할 정도로 덩치가 불어 있었어요. 게다가 깔끔하게 정리된 사르마의 방과 달리 쉐인의 방은 먹다 남은 피자와 옷가지들로 지저분한 상태였다고 해요. 어쨌든 이 둘의 체포 소식은 대서특필됐습니다. 한때 뉴욕 레스토랑을 주름졌던 사르마가 너무나 비참한 꼴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게다가 진짜 웃긴 게 있었는데 사르마가 그 카드 때문에 걸렸잖아요. 근데 이 카드가 어디서 사용됐는지 아세요? 바로 도미노 피자였어요. 아니 비건계의 여왕이라던 사람이 피자를 먹는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물론 본인은 먹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자극적인 타이틀이 중요했던 거죠. 이 사건은 사실 여러 가지 여파를 낳는데 이후 비건의 이미지가 정말 바닥을 칩니다. 사르마는 채식으로 인기를 끈 CEO였는데 그런 그녀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 자체로 비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거죠. 체포된 건 두 사람인데 미디어의 관심을 받은 건 오로지 사르마뿐이었습니다.
사실 내막을 자세히 알면은 셰인이 더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대중의 공격은 대부분 사르마에게 쏟아졌죠. 모르고 보면 직원들 월급도 안 주고 투자금 횡령해서 그냥 호화 여행 떠난 걸로 보이니까요. 심지어 셰인은 모든 형량을 채운 뒤 복역을 마칩니다. 그에겐 아무런 제재도 없었어요. 고작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조항뿐이었고요. 심지어 사르마의 어머니에게서 5억을 갈취한 혐의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르마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든 아니든 사실 이건 그냥 사기고 범죄잖아요. 어쨌든 그냥 셰인은 자유의 몸이 됐어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거죠. 셰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르마의 증언으로만 사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그의 가스라이팅을 통해 그녀가 망가졌다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녀의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말해요. 한편으론 그녀가 피해자라고 믿지만 어찌됐든 잘못된 선택을 한 부분에 대해선 그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물론 사르마도 순수한 목적으로 셰인에게 다가간 건 아니었어요. 그녀도 자신의 빚을 갚아줄 누군가를 찾고 있던 거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연 사르마는 그저 안타까운 피해자일까요? 어쨌든 그녀는 셰인, 아니 앤서니에게 하나 75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새로운 스토리로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초자연적 현상을 믿으시나요?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묘한 일들이 있잖아요. 유령이라던가 외계인 이런 거요. 오늘은 한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미스테리한 일을 가져와 봤어요. 오늘의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문화, 경제, 그리고 패션의 중심지인 뉴욕이야. 뉴욕하면 워낙 역사적인 건축물 많은 거 알지? 근데 그 중에서 뉴욕 센트럴파크 서쪽에 있는 72번 모퉁이에 아파트 하나가 있거든? 이름은 다코타인데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고급 아파트야. 그 역사를 잠깐 보면 한 140년 전? 그러니까 1880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884년도에 완공을 했어. 이게 맨하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 지역의 첫 대규모 그런 개발 건물 중에 하나였어서 꽤 의미 있는 건물이기도 했어.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은 사업가인 에드워드 클락인데 맨하튼의 상류층을 위한 고급 아파트를 세우고 싶었던 거야. 당시 맨하튼에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 근데 클락이 사업가라 그런가 좀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지. 당시 그 허허 벌판이던 맨하튼 땅에 100만 달러나 되는 거금을 들여서 신식 아파트를 세웠어. 근데 그때 100만 달러면 현재 가치로 390억이야. 390억. 그러니까 진짜 큰맘 먹고 엄청난 투자를 한 거지. 이 고급 아파트 다코타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독일식 르네상스 디자인으로 엄청 화려한 인테리어였어. 덕분에 완공이 되자마자 뉴욕의 랜드마크가 됐는데 지금으로 치면 롯데캐슬 같은 곳이 된 거야. 이 당시에 이 인기가 엄청났어. 그러니까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아파트가 지어지기도 전부터 이 매물 65개가 전부 거래됐대. 그리고 부자들이 사는 곳답게 계속해서 개조공사하면서 더 화려해지고 규모도 점점 더 커졌어. 네, 현재는 가구가 103개나 살고 있다고 해. 그런데 또 집마다 규모는 제각각이야. 한 집마다 침실이 적게는 4개, 그리고 많게는 20개나 있다는데 아니 아파트에서 침실이 20개면 얼마나 큰 거야? 근데 또 뉴욕이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하잖아. 완전 부자들만 살 것 같지? 근데 이게 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아파트에 막 입주할 수는 없다고 해. 아파트 위원회가 있는데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으로 거주 희망자들을 평가해서 여기에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했고 유명 연예인들도 이 평가를 통과해야만 입주를 할 수 있었었대. 대표적으로 빌리 조엘, 칼리 사이먼, 진 시몬스, 그리고 마돈나까지. 솔직히 다들 알지? 완전 유명하잖아. 돈도 많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아파트 구매를 거절당했어.
위안의 기준에 뭐가 좀 안 맞았나 봐. 우리가 보기엔 이 대단한 유명 인사들도 여기에 사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지. 뭔가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이미지가 아파트를 더 인기 있게 만들더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또 다른 이유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어. 그 이유는 바로 과학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이 목격되기 때문이었지. 그 시작은 한 비극으로부터 비롯되었어. 다코타 아파트를 지었던 사업가 에드워드 클락은 아파트가 완공되고 가족들이랑 여기로 이사할 계획이었어. 아마 가족들이랑 같이 살 생각으로 아파트 한 층을 다 만들었던 것 같아. 거기는 바닥을 전부 은으로 장식했을 만큼 굉장히 럭셔리한 공간이었었대. 근데 안타깝게도 클락은 아파트가 완공되기 2년 전인 1882년 말라리아 열병으로 사망하게 돼. 결국 그 건물이 완성되는 거는 보지 못한 거지. 이후 클락이 사망하고 50년 정도가 지나서 존 페인트너라는 그 전기 기술자가 다코타 아파트에 취직하게 돼. 아무래도 전기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지하실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었어. 근데 입사해서 보니까 이 아파트가 그동안 그 내부 전기 설계부터 뭐 규정까지 그냥 완전 제대로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방치돼 있던 거야. 그러니까 수리할 게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존이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시작했었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존은 평소같이 일하고 있었어. 그날도 작은 공간에서 계속 막 엉켜있는 그 배선 몇 가지를 제거하고 있었는데 누가 불쑥 나타난 거야. 근데 이상해. 아니,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지? 여기서 뭐 나타날 곳이 없는데? 뭐 어쨌든 그 사람을 보니까 작은 키에 큰 매부리 코를 가진 남자였는데 차림새가 좀 독특하더라고. 그게 1800년대 후반에나 입을 법한 정장을 입고 가발까지 쓰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1930년대니까 이젠 아무도 입지 않는 완전 올드한 스타일이었지. 그런데 그 이상한 남자가 갑자기 대뜸 존한테 부품에 손대지 마 라고 막 화를 내더라고. 저는 깜짝 놀라서 뭐라고 대꾸하려고 보니까 또 없어진 거야.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뭐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그러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아파트에 걸려있는 사진 한 장을 보고 얼어붙고 말았어. 지난 저녁에 마주쳤던 그 기이한 남성이 그 사진 속에 있는 거야. 분명 그 남자랑 똑같은 인상착이야. 사진 속 그는 바로 에드워드 클락이었어. 다코타 아파트를 건립했지만 끝내 완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그 사업가 에드워드. 존은 너무 소름 끼쳤어. 자기 기억에 분명 그 사람은 에드워드랑 똑같이 생겼거든. 근데 죽은 지 50년도 더 된 사람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고. 이 이야기가 알려지고 나서 사람들은 에드워드가 유령으로 나타난 거다. 아니 존이 그냥 헛것 보고 착각한 거다. 이러면서 막 수군거리는데 문제는 그 일이 계속된다는 점이야.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지하실에서 에드워드로 추정되는 그 유령을 마주치는 일이 자주 있었거든. 목격담이 끊이질 않아. 결국 입주민들은 에드워드 원혼이 이 지하실에 머문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같이 살아가기로 했을 정도야. 독특한 목격담은 계속돼. 클락이 보였던 시기에 앨리스 베슬리라는 여성이 이 아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거든. 1930년도부터 30년 동안 여기에 머물렀었대.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파트 바로 앞에서 차에 치여서 사망하게 되는 사고가 벌어지고 말아. 사람들 말에 따르면 아들이 죽은 후 베슬리의 성격이 완전 바뀌었다고 해. 한층 더 밝아지고 사람들한테는 더 친절해졌어. 특히 아파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돌봐주고 그러더라고. 그녀의 심정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아들을 잃고 동네 아이들을 보면 그 자기 아이가 생각났었던 것 같아. 그렇게 시간은 흘러 베슬리마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파트 복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 한 여성이 흐느끼면서 뭔가 속삭이는 소리였는데 사람들은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건지 알아내려고 했지만 끝내 실패했고 그 후 의문의 소리는 우는 여인 유령이라고 불렸지.
사람들은 그 유령이 베슬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한대. 아이를 잃은 슬픔을 간직한 채 이곳에 아이들을 지켜주려고 계속 아파트에 머무는 거라고 생각한 거지. 자, 또 시간은 흘러 1973년이었는데 다코타 아파트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다시 목격되게 돼. 이 아파트는 입주 허가를 받은 특정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잖아. 그게 이 아파트의 평판과 명성을 유지하는 방법이었고, 근데 그 대단한 입주자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부부가 있었다고 해. 바로 존 레논과 요코 오노 부부인데, 존 레논은 영국의 그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 알지? 거기 멤버잖아. 아내 요코 오노도 예술가이자 가수였었고, 존 레논 부부는 1973년부터 다코타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때 존 레논은 아파트에서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다고 아내한테 고백하게 돼. 그게 뭐였냐면 아파트 창문 너머로 미확인 비행물체, 그러니까 UFO를 봤다는 거야. 아이 뭐 그래, 그건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 아까 말한 그 앨리스 베슬리 기억나지? 그녀로 추정되는 우는 여인을 복도에서 여러 번 봤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 전 세계적인 셀럽인 존 레논조차 유령을 직접 봤다고 하니까 이 다코타 아파트 괴담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 뭔가 미스터리한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진짜 유령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갔지. 그러던 1980년 12월 8일 추운 겨울밤이었는데 존 레논이 아파트 출입문 계단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돼. 그의 스토커 마크 체프먼이 존을 향해 총을 4발이나 쐈고 그는 손 쓸 새도 없이 현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아. 세기의 죽음이었지. 이걸로 전 세계가 슬퍼했었었고. 그런데 그로부터 3년 후에 다코타 아파트 주민이었던 조이와 아만다는 눈을 의심하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돼. 분명 3년 전에 사망한 존 레논이 이 아파트 건물 밖에 서 있는 모습을 목격한 거야. 근데 존 레논을 본 건 이들뿐만이 아니었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주변에서 존 레논을 봤다고 주장했었고 그 자세한 목격담이 속속들이 나왔어. 평소에 자주 입던 흰색 플레어스트를 입은 채 벽에 기대해 있는 모습이더라고. 이걸 본 사람들은 완전 기절초풍하지. 근데 아내였던 요코 오노도 여전히 이 다코타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 심지어 그녀도 이 아파트 안에서 존 레논을 봤다고 하더라고. 문득 응접실에 나갔는데 남편이 흰색 피아노에 앉아있는 거야. 요코 오노가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는데 이때 존은 두려워하지 마. 나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여기 있어. 라고 말했다는 거야. 이 일이 있은 후에 요코 오노는 결코 다코타 아파트를 떠나지 않고 거의 50년 동안을 쭉 살았어. 지금까지 나온 유령만 3명이 넘지? 근데 아직 끝나질 않았어. 사실 다코타에서 가장 오래된 유령은 어린 소녀라고 해. 이 소녀가 처음 발견된 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던 1880년대였는데 당시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어린 소녀를 목격한 거야. 당연히 위험하니까 아이를 쫓아내려고 했었지. 그러자 이 어린 소녀는 오히려 이들을 놀리는 것처럼 건물 복도로 도망치는 거야. 아직 미완성 상태라 인부 한 명이 소녀를 쫓아갔지. 근데 그 아이가 한 방문을 열고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 인부는 서둘러서 소녀를 찾아가서 그 들어간 문을 확 열어 적기는데 숨막히게 놀라고 말아. 아니 이 문은 방문이 아니라 벽장문이었어. 그래서 아이가 혹시 그 안에 숨었나 싶어서 그 벽장 안을 뒤졌지만 소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혹시 자기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 이 문으로 쏙 들어가는 걸 분명히 봤거든. 아이를 잘못 봤든 들어간 문을 잘못 봤든 끝내 아이는 발견되지 않아. 근데 지금까지도 이 소녀 유령이 종종 다코타 아파트에서 보인다는 게 더 소름이야. 이 소녀를 마주친 사람들의 목격담을 종합해보면 그 모습이 꽤나 특이했다고 해. 금발머리에 노란 드레스를 입고 있었거든. 근데 그 드레스가 약간
중세 시대 느낌이라는 거지. 그리고 빨간 고무공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는데 사람들하고 마주치면 옷장 속으로 그냥 쏙 들어가서 숨어버린다고 해. 또 어떤 사람들은 노란 드레스를 입은 금발머리 소녀가 그래서 유령 외에도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 있어. 다코타 아파트 3층에 살고 있는 웨인슈타인 부부는 한번 기이한 일을 겪었었다고 해. 그날은 그냥 평범한 하루였는데 일을 마친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 그러다가 우연히 창문을 통해서 자기 집을 봤거든? 근데 거실에는 커다란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더라고. 근데 집에는 샹들리에가 없었어. 나 혹시 집을 착각했나 싶어서 다시 확인해봤는데 아니, 저 집은 내 집이 맞아. 아니, 뭐지? 싶었는데 그 아내가 깜짝 선물로 조명 설치했나 보다 싶었지. 들뜬 마음에 빠르게 집으로 향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거실에는 그 샹들리에도 없었고 아내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데 근데 그 샹들리에가 너무 생생하게 보였었거든. 남편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거실 천장을 살펴보게 돼. 근데 보니까 그 자리에 한때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던 흔적이 나 있더라. 그러니까 후크가 나와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은 없잖아. 그럼 아까 본 건 대체 뭐야? 어떤 이들은 어쩌면 그게 시간을 초월해서 잠시 과거의 거실 모습이 투영된 게 아니냐고 해석하기도 해. 이게 진짜 유령에다가 뭐 타임슬rop까지. 진짜 이 다코타 아파트 너무 신비로운 곳인 것 같아. 절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뉴욕에서 가장 오래되고 화려한 다코타 아파트. 이곳은 현존하는 가장 미스테리한 장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단순한 환상과 착각이라고 하기엔 수백 년간 기이한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 결코 이걸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과연 다코타 아파트의 초자연적인 현상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아무것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더 미스테리한 것 같아.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내가 맨날 사건 사고만 하다가 정통 미스테리는 처음 도전했는데 어땠어? 사실 나는 그냥 나 혼자서도 너무 흥미진진했어. 이 다코타 아파트에 진짜 한 번쯤 가보고 싶더라고.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그럼 안녕.